자, 이어서 논점 13-4 조세와 투자 보겠습니다. 1번 신고전학파의 기업 투자 결정 모형에서 자본의 사용자 비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이 얘기입니다. 자, 이자율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올라가게 되겠죠. 자, 투자 세액을 많이 공제해 줄수록 투자의 비용 부담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내려가게 될 겁니다. 자, 사내 유보 비율은 전혀 관계없는 정답이 되고요. 이 문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법인세율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를 할 때 수익이 작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 비용을 높이게 됩니다. 자,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높아진다고 해도 역시 투자 비용이 올라가게 돼요. 따라서 3번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자본의 사용자 비용과 관계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조르겐슨의 신고전학파 투자 모형에서 법인세가 부과될지라도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주지 않는 즉 중립적인 조세가 되게 하려면 조건을 바르게 제시한 것은 자본재 구입 비용과 지급 이자 비용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지금 주어진 보기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자본재를 구입하는 즉시 전액 경비 처리하고 전액 경비 또는 감가 처리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 전혀 인정해주지 않을 것 또는 두 번째 자 경제적 감가상각률하고 세법상 감가상각률이 일치하고 이자 비용은 모든 이자 비용을 다 비용으로 인정해줄 것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중에서 1번 조건이 보기 2번하고 동일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두 가지 경우에 둘 중에 하나일 때 법인세가 중립세가 된다.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법인세,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가속 감가상각을 하면 감가를 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실효세율은 하락하게 될 겁니다. 맞는 표현이죠. 그럼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에 2번, 물가 상승 시기에는 명목 이자율이 실질 이자율보다 높아서 차입을 많이 한 기업이 불리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해 주세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물가 상승기에는 누가 유리하다? 물가 상승기에는 차입자가 유리하다라고 그냥 외워주세요. 물가 상승 시기에는 차입자가 유리하다. 일단 암기해 주시고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피쇼 효과에 의해서 명목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실질 이자율 플러스 예상 인플레이율 또는 인플레율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 명목 이자율로 대출을 받죠. 뭐 제가 대출 받고 싶은데요. 그럼 은행에서 대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대출 이자율은 예를 들어서 10%입니다. 자, 대출 이자율은 10%다라고 명목 이자율을 정합니다. 그럼 나는 매기 10%의 이자를 내면 되겠죠. 자, 그런데 한 번 대출을 받으면 이 대출 명목 이자율은 고정됩니까? 변동됩니까? 기본적으로 고정되는 거죠. 이렇게 고정됩니다. 자, 그런데 대출 실행 이후에 인플레, 물가가 상승해 버리면 자, 명목 이자율은 고정되어 있는데 나의 대출 이자율은 대출 기간 동안 계약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인플레가 발생해 버리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질 이자율이 내려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양자의 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무슨 얘기야? 자, 물가가 상승해 버리면 실질 이자율이 하락해 줘야지만 양자의 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실질 이자율이 차입자가 부담하는 실질적인 이자 부담이에요. 따라서 실질 이자율 하락은 차입자의 이자 부담이 실질적으로 작아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질 이자율이 하락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차입자가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럼 반대말로 얘기하면 채권자가 불리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물가 상승 시기에는 돈을 빌린 사람, 차입자가 유리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채권자가 불리하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질 이자율 하락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3번인데요. 투자세 공제는 신규 투자에 대한 순비용을 감소시키죠. 투자세 공제가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죠? 투자한 금액의 일정 %만큼을 세액에서 감면해 주는 거니까 투자에 유리하고 순비용을 감소시켜요. 자기 자본에 대한 귀속이자가 경비로 인정되면 기업의 타인 자본 의존도를 할 필요가 없죠. 내 돈에 대한 이자 비용도 비용으로 인정된다면 굳이 남의 돈을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5번 적자 기업들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이유가 없죠. 낼 세금이 없으니까.
자, 4번 보겠습니다. 법인세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 차입금, 이자 비용과 자기 자본에 대한 송금 산입, 자, 투자세 공제만이 고려된다고 가정하자. 자, 이랬을 때 투자 결정에 왜곡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경우 중에서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경제적 감가상각과 실제 감가상각, 세법상 감가상각이 일치하고 이자 비용을 모두 비용 처리 인정해 주거나 또는 자 구입 즉시 비용 처리 해주고 구입 즉시 그냥 비용이라 쓸게요. 해주고 자 이자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 경우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러면 답이 뭐냐면 1번하고 2번 지문 보시면요. 이게 지금 여기 1번 경우에 대한 지금 지문이 1번하고 2번입니다. 그죠? 1번하고 2번 지문이 경제적 감가상각과 세법상 감가상각이 일치하고 빌린 돈과 내 돈에 대한 모든 이자 비용을 다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어떤 차이점이 있죠? K가 0이냐 1이냐의 차이만 있습니다. 그렇죠? K가 0이냐 1이냐 K가 0이냐 1이냐 요 차이만 있는데 이 K가 뭐죠? 여기서 지금 투자세 공제율입니다. 투자세 공제율. 자, 우리가 이거 기본 강의 공부할 때 요 1번 조건 충족 외에 다른 얘기를 한 게 없어요. 무슨 얘기죠? 투자세 공제 조건은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는 K는 0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K는 0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법인세가 투자의 중립적인 조건이 되려면 법인세 부과 전에 사용자 비용이 C인데 법인세 부과 후에 사용자 비용은 C2가 되죠. C2가 됩니다. 만약에 이 둘이 똑같다면 자, 얘는 뭐라고요? 법인세 부과 전, 얘는 법인세 부과 후입니다. 자, 법인세 부과 전에 사용자 비용하고 법인세 부과 후에 사용자 비용이 똑같다면 법인세는 투자에 대해서 중립적이 되는 것인데 그죠?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지금까지 투자세 공제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따라서 굳이 투자세 공제를 K는 1이라고 100% 해준다고 넣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 자체로 여기 1번 조건 그 자체로 중립적 조건이 축소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투자세 공제를 100%를 인정해버리면 자 내가 1억짜리 기계를 샀어요. 1억짜리 기계 샀는데 자 K가 1이라면 그 1억이라는 투자 금액만큼을 100% 모두 다 세금에서 감면해 준다는 겁니다. 그럼 투자가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죠. 1억 원어치 기계를 샀는데 그 1억을 다 세금 감면해 해준다 이 얘기예요. 이건 투자가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죠. 따라서 K는 1이면 안 된다라는 상식적인 판단이 들 것이고 자 그리고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실효 납세 후 자본의 사용자 비용 조건에다가 투자세까지 공제하는 경우에는 여기 조건식에 곱하기 1 빼기 K가 더 곱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 외우지는 마세요. 시험에 안 나올 테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래서 1 빼기 K가 더 곱해지는데 이 경우엔 K가 0이 들어가야지만 요게 없어지기 때문에 C2가 흔들리지 않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K가 0이 들어가야지만 요게 그냥 1이 되니까 C 곱하기 1은 그냥 C2죠. 그래서 C2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K는 0이 들어가야 돼요. 따라서 K는 0입니다.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뭐죠? 직관적인 의미. 만약에 K를 문제의 조건처럼 K를 1로, 2번처럼 K는 1로 해버리면 그냥 이 투자는 그냥 공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기계를 사온 금액을 어차피 나라에서 다 세액 공제로 다시 다 돌려줍니다. 그러면 투자가 그냥 공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다가 K에다가 1을 넣으면요. 이게 0이 됩니다. 실효 납세 후 자본자 사용자 비용이 0원 공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K는 1이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이 투자세 공제가 나오면 일단 요거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투자세의 공제가 얘기 나왔다. 이거는 자본의 사용자 비용을 낮추는 요인이 되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중립세가 되려면 K는 0이어야 돼요. 아셨겠죠? K는 0.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3번하고 4번은 왜 아니죠? 일단은 K는 1인 거 4번은 제외하고 K는 0인 거 3번 있죠? 투자 지출의 즉시 비용화 여기 있네. 그죠? 여기 있고. 그런데 자기 자본 비용과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송금 산입이 이루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3번은 아닌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5번 보겠습니다. 법인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중립성이 보장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거. 지금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쪽 논점에서 출제 포커스가 어디예요? 바로
법인세가 중립적 조세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진정한 경제적 감가상각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법상의 감가상각과 경제적 감가상각을 일치시키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금융비용 전액이란 말은 타인자본 비용과 자기자본 비용에 대한 이자를 모두 다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은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중립세가 되는 조건 맞아요. 다음에 5번 보시죠. 조세가 자본의 사용자 비용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 C하고 C2가 같은 경우래요. 당연히 이것도 중립적 조세가 되겠죠. 1번하고 5번은 너무 쉬웠고요. 자, 이제 2번, 3번이 문제인데 보시면요. 현금의 흐름 혹은 직접적인 비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어서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죠? 자, 지문의 표현이 우리가 읽어왔던 교과서의 지문 표현도 아니고 읽었어도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현금의 흐름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금주의에 의해서 감가한다. 현금주의에 의해서 과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주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회계 공부하시면 두 가지가 있죠. 발생주의가 있고 현금주의가 있죠. 발생주의, 현금주의. 자, 기계를 사왔을 때 발생주의에 의한 뭐예요? 내가 지금 이 기계를 1억 주고 사왔지만 이 기계의 내용 연수가 10년이라면 난 사실 이 기계를 10년에 걸쳐서 매년 1,000만 원씩 사용해 나간다라고 처리한 게 바로 발생주의 회계인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회계를 현금주의에 의해서 처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억 주고 사온 해에 그냥 그 1억이 나간 거예요. 그렇죠? 1억 주고 기계를 사온 해에 현금이 1억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10년에 걸쳐서 매년 1,000만 원씩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양자 차이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현금주의에 의해서 과세한다라는 얘기는 자, 1억짜리 기계를 사온 그 해에 1억의 현금이 나갔죠. 1억의 현금이 나갔으면 그거를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1억 주고 기계를 사왔어요, 올해. 그러면 그 올해 1억의 현금이 나갔죠. 1억의 현금이 비용으로 올해 나갔기 때문에 그 1억을 전부 다 올해 뭐로 인식한다?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이 말은 곧 구입 즉시 전액 상각한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구입 즉시 전액 상각과 똑같은 얘기다. 오케이? 자, 구입 즉시 전액 상각. 여러분, 전액 상각이라는 건 뭐예요? 전액을 전부 다 비용 처리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따라서 2번은 구입 즉시 전액 상각한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직접적인 비용도 유사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현금주의에 의해서 감가, 세법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다음에 3번 볼게요. 자본비용 상각의 현재 가치가 구입 가격과 일치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자, 내가 1억짜리 기계를 사왔습니다. 그럼 매년 감가를 해 나갈 거 아닙니까? 매년 감가를 해 나가는데 이 매년 발생하는 감가액의 현가 합을 구해봤어요. 매년 발생할 감가액의 현가 합을 구해보니까 그 금액이 자본재 구입 비용과 일치해. 자, 내가 기계를 1억 주고 사왔습니다. 1억 주고 구입했어요. 그러면 이 1억을 내가 앞으로 10년에 걸쳐서 감가에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감가를 했는데 이 감가액의 현가 합을 구해보니까 지금 당장 이 자본재 가격 전체를 감가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구입 즉시 전액 상각한다 이 얘기는 기계를 사온 1기에 전부 다 비용 처리하는 거죠. 또는 전부 다 감가, 100% 감가 처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자본비용 상각에 매년 발생할 감가액을 현가합을 해보니까 그 현가합을 한 액이 얼마냐면 자본재 구입 가격과 일치한다 이 얘기예요. 내가 비용으로 떨굴 크기가 자본재 구입 가격과 일치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은 곧 요 말과 동의어예요. 요 말과 동의어입니다. 요 말은 지금 2번에도 해당되고 3번에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자, 현금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라는 것은 현금주의에 의해서 과세한다 이 얘기여서 기계를 사온 그 해에 그냥 전부 다 전액 비용 처리한다, 감가 처리한다 그 얘기고요. 3번도 결국 이 말과 같은 말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가 감가를 할 때 매년 감가가 발생할 것이고 매년 감가액만큼의 절세가 발생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들의 현가 합이 자본재의 구입 가격과 일치한다라는 얘기는 그냥 그렇게 하나, 매년 이렇게 하나, 그냥 지금 바로 자본재 구입 가격 전액을 감가하나 어차피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은 모두 구입 즉시 전액 상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기로는 구입 즉시 전액 상각하는 조건에다가 플러스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플러스 이자 비용 공제 불허용 요 조건까지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그죠?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2번, 3번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에서 밝혀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설명이 불충분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고 뭐랄까 수험생들이 2번, 3번의 문장 자체의 의미를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조건의 일부도 생략되어 있어서 조금 혼동을 야기한다.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문제다. 좀 더 친절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번 보시죠. 적자가 발생할 때 손실액을 다음 해로 이월시켜준대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 손해가 난 해에 손해를 다음 해에 이월시켜서 올해 법인세 감면을 못 받으면 이거를 다음 해에 이월시켜서 이익이 나는 해에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거 기업인의 입장에서 좋은 제도예요? 안 좋은 제도예요? 좋은 제도죠. 그렇죠? 이런 제도가 없다가 이런 제도가 생기면 사업하기 더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올해는 사업이 안 돼서 장사가 안 됐어요. 근데 내년은 흑자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올해의 손실액을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내년에 법인세를 아낄 수 있다면 사업하기 좋아지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제도가 생긴다면 사업하기 좋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돼요. 4번은 투자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자 중립성이 보장되는 경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물론 지문 하나하나의 OX를 명확하게 알아서 푸는 경우도 있지만 자 뭔가 하나 확실한 정답이 있다면 나머지 조금 다소 불명확한 보기가 있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맞는 거나 확실하게 틀린 지문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냥 그걸로 답을 찍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번과 3번은 첫 번째 이 말의 의미는 이러한 뜻이다. 구입 즉시 전액 상각한다 라는 뜻인데 이자 비용 불공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어서 조금 문제가 불친절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 정리할게요. 자, 6번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자본재에 투자하려고 한다. 이때 첫 해에 이 투자에 대해 전액 감가상각을 허용하는 경우 A하고 이자 비용의 성금 처리를 부인하는 경우 이자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B로 구분할 때 A와 B가 각각 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어떤 자본재를 샀는데 그 자본재를 구입한 첫 해에 전액 감가상각을 허용한다. 이 말은 자, 내가 자본재를 PK를 주고 사왔는데 자본재 가격이 PK인데 사오자마자 즉시 전액 감가 허용한다라고 하면은 이 자본재의 구입 가격이 PK에서 얼마로 바뀌게 되죠? 1 빼기 T의 PK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죠? 요거를 허락하면 자본재의 구입 가격이 T%만큼 법인세율만큼 하락하는 효과를 가져요. 따라서 A 조건에 따르면 투자가 촉진되고요. 자, 이자 비용의 송금 처리를 부인한다. 이 사업을 하는데 들어간 자본 비용에 대한 이자 비용을 고려해주지 않는데 라고 하면요. 사업하기 불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투자를 위축시킵니다. 투자를 위축시켜요. 자, 얘는 투자를 촉진하고 얘는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있다 보니까 이 둘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자, A 전액 감가상각을 허용하면서 이자 비용 불공제를 하면 자, 촉진 효과와 위축 효과가 서로 만나버리면 서로 상쇄가 돼서 그냥 0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A 조건과 B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 법인세가 투자에 대해서 중립적인 조세가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각각 놓고 본다면 2번이 맞는 정답이고 이 두 조건 A하고 B 조건이 동시에 AND로 충족된다면 그때는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촉진 효과와 위축 효과가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법인세가 투자에 중립적인 조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자, 7번 볼까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증대를 위하여 시행되는 투자세액공제. 자, 투자 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세금에서 감면시켜 주는 거죠. 자,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을 증대시키는 이유로 옳은 것은 이건 너무 쉬운 겁니다. 자, 내가 1억짜리 기계를 사왔는데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투자세액공제로 5%를 해주겠대요. 자, 네가 자본재를 구입하면 네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를 구입하면 그 구입 금액의 5%는 내가 세금 감면해 줄게 라고 하면 내가 1억짜리 기계를 사왔을 때 어차피 5%는 나라에서 세액 감면의 형태로 돌려받을 거니까 약 500만 원이죠. 500만 원은 내가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1억짜리 기계를 사왔다 하더라도 실제 나의 기계 구입 비용은 9,500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자, 투자세 공제가 있으면 나의 자본재 구입 비용이 PK가 아니라 1 빼기 K의 PK로 받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K가 0.055%인 경우에는 자본재 구입 가격이 5% 하락해서 0.95 PK의 사원생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여기 3번이 되겠죠. 설비의 실질 구매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얼마만큼? 투자세 공제율만큼 하락하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너무 쉽죠? 자, 8번 보겠습니다. 기업의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어요. 조세는 일반적으로 자본 투자의 비용을 높여야 된다. 자, 물론 조세가 예외적으로 투자를 촉진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자, 법인세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하다가 나라에서 야, 너 법인세 내 라고 하면 당연히 사업자한테 부담이 되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조세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투자 활동을 일반적으로 위축시키고 법인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1번 맞는 표현이고요. 자, 토빈의 Q가 1보다 크면 투자가치 있는 거 암기하시고요. 3번 가속 감가상각을 인정하면 감가를 빠르게 시키기 때문에 법인세를 절감할 수가 있게 되죠. 다음에 4번 모딜리아니 밀러 제1정에 따르면 기업이 어떠한 부채 자본 비율을 선택하는가와 기업의 가치는 아무 상관이 없죠. 정답은 4번이고요. 한계 실효세율 접근법에 의하면 한계 실효세율이 높을수록 조세 부과가 투자를 더욱더 많이 위축시킨다. 자, 이 방법에 의하면 조세 부과가 기업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얼마나 떼가나를 분석하기 때문에 한계 실효세율이 양액값이고 그 양액값이 크면 클수록 법인세가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5번 맞는 표현이에요. 자, 9번 조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접근법 중에서 한계 실효세율 접근법이 있다. 자, 옳지 않은 게 뭐냐라는 것인데 자, 한계 실효세율은 세전 실질 수익률과 당해 투자 계획의 자본 제공자가 제공받는 세후 실질 수익률과의 차이를 세전 실질 수익률로 나눈 것이다. 말이 되게 긴데 결국 이 얘기죠. 세전 수익률 빼기 세후 수익률 분의 세전 수익률이다. 요 얘기잖아요. 그죠? 맞는 표현입니다. 자, 2번 보시죠. 부과된 조세가 세후 투자 수익을 얼마나 감소시키는지를 분석한다. 2번 맞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업의 투자 수익을 가져가는지 조세가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3번 가속 상각 제도나 투자세 공제가 있으면 투자에 유리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요. 한계 실효세율을 낮추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제도는 기업의 투자에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한계 실효세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너무 답은 쉬워요. 3번이 정답이고요. 한계 실효세율이 0보다 작으면 조세가 투자를 촉진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반대로 0보다 크면 양수가 돼버리면 조세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걸 의미해요. 한계 실효세율이 클수록 투자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크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10번 볼까요? 법인세 부과가 기업의 투자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한계 실효세율이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투자를 위축시킨다? 아니죠. 장려하는 거죠. 1번 틀렸고요. 법인세가 부과된 후에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감소하면 법인세 부과가 투자 행위를 촉진시킨다고 봐야 되는 거죠. 3번 투자세 공제나 가속 상각제도의 채택은 자본의 사용자 비용을 낮춥니다. 틀렸고요. 4번 자본의 사용자 비용과 관련된 한계 실효세율 측정은 세후 수익률을 세전 수익률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공식이 틀렸죠. 4번 틀렸고요. 법인세가 부과된 후 자본의 사용자 비용의 변화가 없으면 투자 행위에 중립적이다. 너무너무 쉽게 5번이 맞는 말입니다. 자, 다음에 11번 볼게요. 조세가 투자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신고전학파에 따르면 자본의 한계 생산물 가치가 자본의 사용자 비용과 일치할 때 적정 자본량 오케이 맞는 표현이고요. 2번 신고전학파 자본재 구입 비용 즉시 경비 처리 허용하고 지급 이자 비용은 공제 불허할 때 중립적 맞는 표현입니다. 자, 3번 한계 실효세율 접근 방법은 조세가 한 가지 투자 유형에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단점이 있다.
자, 일단 이건 틀린 지문이고요. 일단 넘어갈게요. 4번 볼게요. 한계 실효세율이 음액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면 투자 행위를 촉진시킨다. 맞는 표현이고요. 법인세가 부과된 후에 자본의 사용자 비용 변화가 없으면 투자에 대한 효과는 중립적이다. 맞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어때요? 남은 게 뭐죠? 지금 문제가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1번하고 2번, 4번, 5번이 너무나 명확하게 옳은 문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은 3번일 수밖에 없겠죠. 또 그리고 3번은요. 내가 공부했던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 3번 지문을 읽었을 때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꼭 3번 지문의 OX를 따지지 마시고 나머지 1, 2, 4, 5번 나머지 지문들이 확실하게 맞는지 확실하게 틀린지를 따지시면 되는 거예요. 자, 또 그리고요. 한계세율 접근법이 반드시 한 가지 투자 유형에만 적용될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투자 프로젝트가 있는데 자, A 프로젝트가 있고 B 프로젝트가 있고 C 프로젝트가 있겠죠. 그랬을 때 각각의 투자안마다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한 가지 투자 유형에만 적용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굳이 뭐 자세히 설명할 내용도 없어요. 자, 11번 넘어가고요. 자, 12번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투자세 공제 정책을 시행하려고 한다. 이 정책의 시행이 대부자금 시장에 미치는 효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자, 투자세 공제를 실시해주면 기업의 투자 수요가 증가하겠습니까? 감소하겠습니까? 증가하겠죠. 자, 근데 기업은 투자를 할 때 돈을 어디서 빌려오죠? 대부자금 시장에 돈을 빌려오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부자금 시장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을 거예요. 얘가 이자율이고요. 얘가 자본의 양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금의 수요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자금의 공급이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런데 투자세 공제를 실시해주면 자본 수요가 늘어요, 안 늘어요? 늘어요. 자본의 수요가 늡니다. 자, D가 이렇게 D-로 자본 수요가 는다 이 얘기입니다. 자, 1번 보시죠. 대부자금의 수요는 변화한다. 변화하는데 어떻게 변화하죠? 증가하죠. 증가합니다. 오케이. 1번 맞고요. 균형 이자율은 종전에 여기에서 여기로 균형 이자율 상승합니다. 맞습니다. 자, 대부자금의 공급 곡선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뭐가 이동한 거죠? 수요 곡선이 이동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균형 거래량 증가한다. 균형 거래량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증가하네요. 4번 맞고요. 가계 저축은 증가한다. 자, 종전에 저축은 이만큼이었는데 이제는 이만큼 돈을 더 빌려주기 위해서 가계 저축이 여기서 이만큼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왜냐하면 자, 저축이 늘었죠. 그죠? 플러스 이만큼 저축이 늘었죠. 자, 근데 왜 가계 저축이 증가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경제 전체의 총 저축 여기서의 S는 SN을 의미합니다. 한 나라 내의 총 저축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SN은 SP하고 SG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SG 정부 저축은 이자율에 따라서 증가하고 감소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 저축은 T-G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부 저축은 정부가 우리 일반인들이 예금하는 것처럼 지금은 이자율이 높아. 지금 예금을 하면 이자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겠네. 그러면 저축을 늘려야지. 이런 식으로 저축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는 그냥 조세를 걷고 정부 지출을 쓰는데 T-G의 차액에 의해서 정부 저축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부 저축이 흑자가 날 수도 있고 적자가 날 수도 있어요. 정부 저축은 기본적으로 우리 단순한 경제 모형에서는 정부 저축은 이자율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계 저축은 이자율에 따라서 반응하게 돼요. 그죠? 우리 일반 가계들은 민간인들은 이자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하죠? 현재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죠.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자, 이자율이 올라갔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현재 소비의 기회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현재 소비를 줄이고요. 그에 따라서 저축을 늘리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공부했죠. 피쇼 이기관 모형. 그래서 우리 민간인들은 이자율이 올라가면 저축을 늘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저축이 증가한 것은 전부 다 가계 저축의 증가로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나라에서 투자 촉진적인 제도를 시행하면 기업의 투자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투자 수요 증가에 따라서 대부자금 시장에서 자금의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할 것이고 자본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균형 이자율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 증가하고
경제 내 저축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다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한다면 정부 저축의 크기는 이자율의 함수가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 13번 문제입니다. 어떤 기업이 사용하는 자본의 시장 수익률이 10%. 여러분, 자본의 시장 수익률은요, 그냥 시장 이자율로 이해하시면 돼요. 얘는 그냥 시장 이자율 R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2%. 이 기업이 창출하는 모든 이익은 특정인 A에게 배당된다고 합니다. 오케이. 자, 100% 주주인 거죠. 법인세율이 20%, 배당 소득에 대한 세율이 40%일 때 자본 사용자 비용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우리 이렇게 되죠. R 플러스 D, 그렇죠? PK 이렇게 구해지는데 1번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2%보다 커진다면 자본 사용 비용은 증가한다. 자, 얘가 커진다면 당연히 자본의 사용자 비용은 당연히 증가하게 되겠죠. 1번 맞는 표현. 2번 A에 대한 배당 소득 과세는 자본 사용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단 이거 넘어갈게요. 3번 법인세율이 20%보다 작으면 자본 사용 비용도 줄어든다. 이런 보세요. 법인세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기업을 하기에 좋아지는 거예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죠? 법인세율이 높아지면 돈을 벌어봤자 나라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가 높아지면 그것은 기업하기에 안 좋아지고 그것은 곧 투자하기에 안 좋아지는 걸 의미합니다. 직관적이고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세요. 자, 근데 법인세율이 20%보다 작아지면 법인세가 경감되면 기업하기에 좋아지는 겁니까? 기업하기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곧 기업하기에 좋아진다는 건 투자하기에 좋아지는 겁니까? 예, 투자하기에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투자하기에 좋아진다는 건 투자에 있어서 얻어지는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익률이 불변이라 하더라도 자본의 사용 비용이 내려간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3번은 맞는 표현인 겁니다. 법인세율이 작아진다고 하는 것은 자본 사용 비용이 작아진다라고 이해하셔도 되는 겁니다. 다음에 자. 자본의 시장 수익률이 10%보다 커지면 이게 무슨 얘기죠? 요거 R. R이 커지면 당연히 자본의 사용 비용도 커지게 되는 거죠. 다음에 5번. 자본의 사용 비용은 경제적 감가상각률과 자본의 시장 수익률의 합에 비례한다. 그렇죠? 양자의 합에 비례하죠. 그래서 5번까지 다 맞는 표현 되는 거고요. 이제 2번 볼게요. A에 대한 배당 소득 과세는 자본 사용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금 이 회사가 있는데 지금 이 회사는 사실상 A라는 사람이 그죠? 모든 이익은 다 A한테 배당된다. 이 말은 A가 100% 주주라는 거예요. 그죠? A가 100% 주주예요. 사실상 이 기업과 A는 거의 동일시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입니다. 사실 1인 소유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법인이 일단 돈을 벌죠. 자, 법인이 돈을 법니다. 자, 이 법인을 일부는 사내에 유보할 것이고요. 그죠? 사내에 유보하고 일부는 A한테 배당을 할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법인이라는 형태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벌어들인 수익은 법인에 들어갔다가 일부는 유보시키고 나머지 일부는 배당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배당에 대한 세율이 40%가 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이번 질문이 뭐예요?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는 자본의 사용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러분 보세요. 자, 지금 당장은 유보를 많이 시키고 배당을 얼마 안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결국 어차피 나도 돈을 벌어서 써야 되니까 어차피 이 회사는 다 내 거니까 100% 내 거니까 결국 이 회사에 유보되어 있는 돈이 언젠가는 얘한테 배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 배당에 대해서 세금을 세게 매긴다. 배당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세게 매긴다고 하면 A의 입장에서는 사업하기에 좋아진 거예요? 안 좋아진 거예요? 안 좋아진 거죠. 그렇죠? A의 입장에서는 배당 소득에 대한 세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사업하기에 안 좋아지는 겁니다. 왜? 돈을 벌어봤자 결국 내 손에 쥐는 건 얼마 안 되거든요. 자, 그러한 것은 사업하기에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투자하기에 불리해졌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 그것은 자본 사용 비용이 높아졌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자,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는 자본의 사용 비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중립적인 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말은 곧 무슨 얘기예요? 자, 배당 소득 과세는 결국 기업을 하기에 얼마나 유리해지느냐 불리해지느냐 투자를 하기에 얼마나 유리해지느냐 불리해지느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3번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논점, 조세와 기업의 자본구조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조세와 기업의 자본구조 사이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모델리아니 밀러 정리에 따르면 자본시장이 완전한 경우 기업 가치와 자본구조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맞고요. 자, 2번. 자, 정리에 따르면 기업의 수익에 아무런 조세가 없다는 비현실적 가정. 오케이, 맞고요. 3번. 법인세의 특성상 부채를 갖고 있는 기업은 감세 효과 누릴 수 있죠. 타인 자본 비용은 비용 처리되니까요. 자, 4번 보시면요. 소득세도 자본구조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리는 기본적으로 조세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이론을 전개하고 있죠. 따라서 조세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조세가 없는 상황이라면 최적의 자본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일정리의 내용인데, 자, 이제 여기에 법인세라든가 또는 소득세와 같은 현실적인 조세들이 존재한다라고 현실적으로 가정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존재 또는 법인세율의 크기, 그리고 소득세의 존재, 그리고 소득세율의 크기에 따라서 최적 자본구조가 바뀔 수 있게 됩니다. 내용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정리는 조세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전개한 이론이에요. 조세가 없다면, 물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기타 조건 엔다가 플러스 조세가 없다면 조세가 없다면 최적 자본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에는 법인세라든가 소득세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정을 완화해서 법인세나 소득세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완화하면 최적 자본 구조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4번 소득세의 존재도 자본구조 선택에, 이 말은 곧 최적 자본구조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요 모델리아니 밀러 정리는 시험에서 되게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거의 나오지 않거나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굳이 요 4번 지문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이유를 못 느끼고, 사실 이 4번 지문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더 헷갈리고 공부의 양만 쓸데없이 증가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조세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최적 자본구조가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부채에서 나오는 감세 효과는 세율이 높을수록 커지기 때문에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 13장 문제풀이 마치겠습니다.